아직도 부동산 투자 망설이시는 분, 이 영상 꼭 보시고 오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벌써 이제 11월 말입니다. 이제 11월도 곧 가고, 이제 올해도 12월 한 달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시간이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썰 결산 특집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 이것이 궁금하다, 이런 주제로 부동산 썰 시작합니다. 부동산 세미나 개최를 공지합니다. 자, 바야흐로 12월로 넘어가네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주제는요, 역세권 재개발, 무조건 돈이 되는 지역을 노려라,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재건축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돈 되는 지역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 되는 지역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게 내년 시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부는 우리 신성호 실장이 진행을 합니다. 자, 세미나 10명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미나에 못 오시는 분들 1대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DJ. 자, 2024년 부동산 투자, 이것이 궁금하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폭락 얘기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도 내년에 폭락할 거라는 얘기도 지금 폭락론자들이 하고 있고요. 내년 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전망들,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과연 흘러갈까, 제가 아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락 얘기는요, 항상 시장이 뭔가 주춤주춤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폭락 얘기입니다. 이것은 20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경제 위기를 경고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 가능성이 크다. 우리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부동산 집값이 폭락했던 그런 사례들, 하락했던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조만간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터무니없이 이 부채 비율이 높다, 거기서 특히 가계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가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빚 내지 않고 집을 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부자들 빼고는, 현금 부자들 빼고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끔 돼 있죠.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말은 너무도 안 맞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막 비난을 합니다. 왜 지금 가만히 가격이 떨어질 때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이 집값이 좀 하락하고 안정이 될 텐데 왜 자꾸 정부에서 부양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양책 쓰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다면은 막 오를 때, 가격이 막 오를 때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그러면 규제도 하지 말아야죠. 규제도 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대로 갈 수 있게끔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만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죠. 이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값이 거품이다.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 이상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데이터를 갖다 놓고 마치 몇 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 집값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저는 그 기준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죠. 20년 전 10억하고 현재 1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20년 전 10억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10억, 물론 10억 정말 큰 돈이지만 옛날의 10억에 비해서는 정말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10억을, 옛날에 10억을, 20년 전에 10억을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로 바꿔놨다면 지금 그 가치는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항상 우리는 실물 자산에다 돈을 묻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온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어떻게 집값이 떨어집니까? 물가도 오르고요. 인건비 오르고, 그리고 인건비, 자재비 다 오르잖아요. 원자재값.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부동산이 폭락을 하길 바라는 이 폭락론자들은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보고 그래야 뭔가 안 될 일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기운이 생기는 건데, 항상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얘기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시장이 지금 뭐 전세값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또 하는데, 항상 부동산 가격은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죠. 그래서 내년 시장도 역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제 얘기가 좀 이렇게 와서 가슴에 와서 닿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아파트 투자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 자, 지금 뭐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들 하니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아파트를 사려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집값이 좀 더 떨어진다네. 그렇다고 지금 투자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 투자하겠다, 이런 분이 실제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고민할까? 진입 시점은 언제일까?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으로 흐름을 읽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으로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읽는지.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항상 왜 서울이 기준이냐면요,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서울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진원지이기 때문에 서울의 거래량이, 이게 바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읽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이요, 2022년 11월 달 768이에요. 768 가구가 거래가 된 거죠. 2022년 11월 달 768 가구, 그러면 2022년 요 앞에 10월 달은요, 10월 달은 800 몇 가구 정도 됐어요. 800 몇 가구. 그러다가 11월 달 되니까 768 가구로 더 떨어졌죠. 그런데 12월 달이 되니까요, 913가구로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늘었죠. 근데 2023년 지난해 1월이 되니까요, 1497건으로 확 뛰어버려요. 1497건으로. 자, 제가 1월 달에 2023년 1월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변곡점이라는 것은 꺾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꺾이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곡점이 실제로 생긴 거는
12월 달 768가구에서 913가구로 늘었으니까 12월 달이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는 게 좀 미미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늘었잖아요. 근데 913가구에서 1월 달에 1491가구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거의 500가구 가까이가 늘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달을 변곡점으로 저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1월 달. 그러면서 계속 2월달 2555, 3월달 3104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늘어났냐면은 2023년 6월달 4031, 6월달에 4031, 7월달에 3753, 다시 4049. 요때가 8월달이 가장 거래가 많았던 때가 8월입니다. 2023년 8월. 이때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9월달에 갑자기 3514, 약 거의 한 500가구 정도가 빠지면서 이때부터 계속 11월달에 1916건, 2023년 11월달 1916건까지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락을 했죠. 8월달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이제 2024년도 볼게요. 2023년 11월, 그러다가 2023년 12월이 되니까 2023년 11월은 1900 얼마였는데 1872건으로 또 떨어졌어요. 12월달. 자, 그러다가 1월달이 되니까 반등이 생겼어요. 2681가구로 반등이 1월달에 확 생겼죠. 요때 뭐가 생겼어요? 변곡점이 생긴 거죠. 변곡점. 제가 항상 얘기 드린 대로 변곡점이 이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2704, 4437에서 쭉 올라가다가 7월달 되니까 9108가구.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었죠. 7월달 되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1월, 2월 달에 올해 1월, 2월 달에 올해도 떨어진다고 했어.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다들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1, 2월 달에 내가 아파트를 사든 뭐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수억은 올랐겠죠. 몇억은 최소한도. 자, 7월 달에 9108건, 그러더니 갑자기 8월 달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대출 규제가 이때 시작이 됐죠. 그래서 6420건으로 뚝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3000건, 2820건 계속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출 규제의 효과가 과연 이거 얼마나 갈까? 대출 규제는요, 단기간에 강한 시장에 효과를 주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규제를 할 때 시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출 규제의 효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요 사이를 못 간다. 길면은 6개월이라는 게 KDI의 보고서에 나왔죠. 대출 규제의 영향, 효과는, 파급력은 단기간에 상당히 크게 오지만 그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을 못 넘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7월 달이 지금 고점이니까 여기는 우리 2023년도는 8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가다가 2024년 실제로는 2023년 12월부터 약간 반등이 시작됐다. 2024년 1월 달부터 또 반등이 확 시작됐죠. 2023년 1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죠. 자, 여기는 8월 달, 7월 달이 고점이면서 계속 하락하면은 보세요. 7월이죠. 그럼 8월에 규제가 나왔죠. 8, 9, 10, 11, 12. 8월 달에 규제가 나왔으니까 9월 달부터 이제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했어요. 8월 달도 받았지만. 그래서 길면은 1월 아니면 2월. 요때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장도 역시 1월 아니면 2월 달이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거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래가 안 돼서 지금 숨고르기 장세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가격이 싸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건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만 안 될 뿐이지. 하지만 만약에 다시 내년에 1, 2월 달에 변곡점이 생긴다면 다시 또 오르겠죠.
내년은 수요에 비해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앞으로 계속 공급 물량이 서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23년, 24년이 1월 달에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2025년도 1월 아니면 2월 달에 변곡점에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투자 어떻게 돼요?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은 또 수요가 또 폭발하면서 올라가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과 멈칫멈칫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보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지금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파트 재건축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끌어가는 대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안전진단 재건축은 통과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건축하기 힘들었다면 지금 안전진단 규제가 거의 다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주민들이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재건축을 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 내는 추가 부담금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추가 부담금이 커지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겠죠. 자, 내 집의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가 5억, 6억밖에 안 하는데, 5, 6억밖에 안 하는데, 소형 평형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때 추가 부담금을 5, 6억 내라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업성을 어떻게 잘 찾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지 가치, 입지가 정말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에 플러스 사업성까지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옛날에 무조건 입지 좋은 곳만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공급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다 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지역은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만 통과하고 했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재건축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새롭게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이미 먹을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은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는 거를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 투자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입지 가치 그리고 사업성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그 사업성을 보는 그 기준이 바로 대지 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적률이 중요하다. 이 재건축 아파트들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 100% 미만 100% 이하 그 다음에 이하면은 너무 좋죠. 5층짜리 그 다음에 용적률이 낮은 거 이런 것들 들어가야 사업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 재건축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똑같은 지역이라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아파트가 훨씬 나중에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높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요. 그 동영상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억 3억 여유자금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서울 재개발에 투자할 거냐. 제가 어떤 그 네이버에서 어떤 그 글을 쓴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서울에, 비싼 서울의 눈을 너무 돌릴 게 아니라, 이 저평가된 지방에 투자를 해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저평가라는 얘기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저평가 물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물건을 우리가 간혹가다 찾을 수가 있었던 시기가 그때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미 다 오픈이 돼서 저평가라는 건 없어요.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저평가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즉, 뭔가 입지가 안 좋거나 수요가 없거나 뭐 아니면은 그 아파트가 이 큰 세대가 아니고 뭐 한 동짜리거나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지 저평가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래서 지방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거주가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제는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 예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에 중간 가격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요, 라스베가스 가면 18채를 살 수 있고요, 애틀란타에 가면 23채, 디트로이트에 가면 29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똑똑한 그 두뇌들이 모여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요,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에서, 모든 나라, 모든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부르짖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점점 더 가격 차이도 벌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강남 상구에 집 한 채, 우리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집을, 뭐 아파트 한 채 평균 중간 가격 한 20억이라고 할까요? 한 20억 가지고 20억이 될까? 20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우전 20억 가지고 평균이니까 중간 가격이니까요. 20억을 가지고 지방 도시, 청주라든지, 그렇죠? 이런 도시에 가서 집을 몇 채를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막 18채, 23채, 29채 살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미국같이 뛰어난 나라도 그렇게 지역균형 발전 부르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의 격차는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서울이란 곳, 이 서울의 강남 3구의 가장 비싼 그런 집값의 중간 가격 가지고 지방에 가서 집을 아직까지는 많이 못 사죠. 이렇게 막 18채, 20몇 채씩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처럼 격차가 좀 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미국처럼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그래서 서울의 집을 한 채를 가지면 지방의 집을 막 한 15채 이상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기가 분명히 언젠가 도래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초양극화 시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은 미국의 경제도시죠. 우리는, 서울은 한국의 경제도시입니다. 그렇죠. 경제 수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요, 세계 8위예요. 8위 도시. 그럼 이런 도시가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미국처럼 안 오른다는 거는 완전히 비정상이죠. 미국처럼 올라가죠. 세계 8위의 도시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의 재개발, 내가 사는 거는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집 한 채 가서 사는 건. 하지만 투자를 하면 무조건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재개발 투자 진입 시점과 초보자가 알아야 될 투자 팁. 글쎄, 이거는 초보자가 알아야 될 투자 팁은 글쎄, 어디까지를 초보자라고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투자는요, 어떤 분들은 거의
진행이 많이 된 그런 단계에서 들어가라. 뭐 관리처분 단계든 사업시행인가 단계든 이런 단계에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건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상당히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이익을 빠른 속도로 내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일단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렇죠?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단계를 거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계가 상당히 많죠. 그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오를 때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팔 수가 있겠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잖아요. 일반세율 내고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빠르면 10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중간에 팔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이 극대화될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 오래 걸리니까 10년 잘못하면 한남 뉴타운 같이 2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한남 뉴타운 2003년도 지정됐잖아요. 뉴타운으로. 근데 아직도 지금 관리처분 단계 제일 빠른 3구역이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공사하는 데 있죠. 공사 철거하고 막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보통 이제는 한 3년 6개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엔 3년이었는데 그런 3년 6개월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고 다 지어져서 나는 입주할 거야, 들어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초보 투자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나는 그 지역이 너무너무 내가 살고 싶어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 걸려도 난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투자를 생각하면 그거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계마다 가격이 오를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나오는데 그 개별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순서는 아파트가 가장 그 권리가액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라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꼴찌입니다. 그 이유도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권리가, 근데 재개발적인 아파트는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가 끼면은 상당히 재개발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빼고 합니다. 서로 한 동짜리가 있더라도 정말 웬만하면은 아파트는 빼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빌라와 단독주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빌라고요. 그리고 또 빌라 중에서도 좀 연식이 새 거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은 뭐 1, 2년 된 거라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권리가액이 더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투자는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애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겠죠. 이상이 없으면 군대를 갔다가 나오면은 취직을 하겠죠. 그래서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은 10년 후딱 갑니다. 자, 10년이 후딱 가는데 1억, 2억, 3억을 돈을 주는 건 정말 바보짓이고요. 그 돈을 이 재개발 부동산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들이 아니면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할 때쯤 되면은 아파트로 변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가치도 많이 올라서 가격도 높을 거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결혼해서 이거 전세로 가야 돼, 월세로 가야 돼, 어디 아파트 가야 돼, 아니면 빌라로 가야 돼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결혼했을 때 출발점 자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다시 이 하락론, 폭락론이 또 막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역사는요,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죠. 그렇죠?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30년을 넘게 부동산을 해온 결과 부동산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 있죠. 흐름은 항상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먼저 얘기 못 하잖아요. 저는 항상 먼저 얘기를 해왔어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다. 어떻게 갈 거다. 이 흐름, 그래서 부동산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부동산 흐름, 패턴은 항상 똑같이 패턴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시장의 화두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많은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고요. 서울이 내년에 이 전셋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또 유튜버도 있습니다. 근데 전셋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셋값은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매년 들어와야 될 공급 물량이 현격하게 내년부터 점점 후년이 피크가 될 것 같은데요. 2026년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 상태로 주춤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 부동산 DJ를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빠르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생각하거나 내 집 장만을 생각한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부동산 투자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거를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투자를 할 때 항상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맞춰서 맞춤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